안녕하세요. 잘생긴 아들 하나, 예쁜 딸 하나 있는 55세 김연수입니다. 늘 다른 사람 사연을 보기만 하다가 제 시댁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시댁과 사이가 어떠세요? 시자가 들어간 거라면 시금치도 싫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시댁은 멀리 하고 싶은 게 보통이겠죠? 그런데 전 아니었어요. 결혼 전부터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엄청난 고비가 있기야 했지만요. 그럼 지금부터 제 탈 많았던 시댁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전 30년 전 친구 소개로 만나 2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 저도 당연히 결혼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절 반대할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에 비해 저희 집이 많이 기울었거든요. 혼수도 제대로 못 해갈 정도로요. 남자친구는 늘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기죽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수야 있나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 가게 된 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집은 척 보기에도 으리으리했어요. 정원까지 잘 갖춰져 있는 2층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외동 아들이기까지 했거든요. 이런 좋은 집에서 당연히 며느리 욕심이 있으시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선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절 환영해 주셨습니다. 아가씨가 참 곱게 생겼네. 듣자 하니 마음씨도 착하다던데 우리 며느리들 결심해줘서 고마워요. 두 분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안이 벙벙 하더라고요. 한참 주눅이 들어있던 상황에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우니까 모두들 너무 당황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묻길래 솔직히 이렇게 환영해 주실 줄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남자친구는 미숙아로 태어났었대요. 그래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 아기 상태를 지켜보면서 건강하게만 자라라고 인생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니 살아만 달라고 비셨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정말 기적처럼 아기 상태가 안정적으로 변해가더니 지금까지 큰 병 치르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다 합니다. 그러니 결혼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아가씨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전 두 분의 환대 속에서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께서는 혼수도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대출이라도 받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하시더니 둘이서만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까 통장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곳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수가 정 마음에 걸리면 이걸로 마련하라며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죠. 순간 왈칵 눈물이 솟은 전 절대 못 받는다고 했지만 예비 며느리하고 이런 비밀 하나 만들어도 재밌지 않겠냐면서 안 받으면 당신을 무시하는 걸로 아시겠다며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너무 감동해서 가슴이 찌릿찌릿할 정도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하셨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던 전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아버지 센스가 대단하시다면서 웃더군요. 그렇게 아버님 도움으로 넉넉하게 혼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앞으로 시부모님께 잘하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이후 탈 없이 결혼식을 치른 저와 남편은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식을 치른 지 겨우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일이 벌어졌죠. 시어머니께서 차를 몰고 나가셨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나신 거죠. 즉시 병원으로 옮겨지셨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해서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그날 남편과 아버님이 흰 천이 덮인 침대를 붙잡고 짐승처럼 우는데 제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았네요.
하지만 두 분의 슬픔의 크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죠. 그래서 장례 후 제가 남편과 아버님을 돌봐드렸어요. 남편은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정신을 차려갔지만 아버님은 하루 한 끼도 겨우 드실까 말까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종일 시어머니 사진만 들여다보실 뿐이었죠. 그래도 옆에서 챙겨드리면 조금씩 드시기는 했기에 매일 시댁애가 아버님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그 생활에도 한계가 있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아버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자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저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텅 빈 집에서 혼자 말라가는 아버님 모습을 더는 못 보겠더군요. 물론 아버님 역시 저희 제안을 거부하셨지만 매일같이 찾아가 설득하니 결국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흔적이 남은 집에 살게 되면 아버님 상처 회복이 더욱 더디실 것 같았거든요. 조금 더 북적북적하게 지내게 되자 아버님도 전보다는 나아지신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종 새벽에 몰래 거실 한 구석에서 소주를 드시면서 우시는 일은 있었죠. 그럴 때면 남편도 저도 모르는 척하면서 아버님께 시간을 드렸네요. 그런 생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것이죠. 그 누구보다 아버님이 뛸 듯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임신 기간 내내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은 다 사다 주시고 태교에 좋은 이것저것을 구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임신한 후 아버님도 많이 회복하셨어요. 10달 뒤 건강한 아들이 태어나자 더더욱 그랬습니다. 종일 아이를 보시며 행복해 하셨죠. 이후로도 육아휴직이 끝나가던 제가 보모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아버님께서는 아무렴 남보다 할아버지가 보는 게 낫지 않겠냐며 구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큰아이는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둘째를 출산하면서 저도 퇴사를 했네요. 아무래도 아버님께 아이 둘을 다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집에 있게 됐는데도 시아버지께서는 늘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셨고 아이들 돌볼 일이 없으면 설거지라도 꼭 해주셨어요. 제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너무 죄송스럽다고 하는데도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라면서 넌 가서 좀 쉬라고 등을 떠미시곤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아버님 좀 말려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는 게 어쩌면 어머님 생각이 나서 그러시는 걸 수도 있다고 그냥 두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남편 말대로 정말 그래서 아버님이 더 바쁘게 움직이시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니 저에게도 시간이 좀 생겨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버님이 저와 남편을 부르시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정도면 너희한테 충분히 신세 졌다. 이제 다시 혼자 살아보려고 해. 저는 갑작스러운 말씀에 놀라서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냐고 여쭤봤지만 아버님께서는 아니라고 그저 이제는 혼자 살아도 될 만큼 마음이 많이 나아졌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자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원래의 아버님 집을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에 새 집을 마련하셨죠. 10년 가까이 함께 살던 아버님이 나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공허하더군요. 저희한테 의지하고 기대시라고 아버님을 모셔왔지만 실은 제가 아버님께 많이 기대고 있었던 거죠. 이후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된 저는 일을 하며 그 공허한 마음을 메워나갔습니다. 아버님은 공기 좋은 곳에서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시고 근처 교회에 다니며 잘 지내시는 듯 했죠. 그래서인지 종종 찾아오는 저희에게 본인은 이제 정말 괜찮다며 바쁜데 굳이 시간 내서 자주 찾아올 것 없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회사 일과 아이들 때문에 이전처럼 자주 찾아뵙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찾아뵈었네요. 혼자 사셔서 그런지 확연히 나이 드신 모습이 신경 쓰이더군요.
그래서 다시 함께 살자고 권해보기도 하고 집안일 도와줄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쯤 쓰시는 게 어떠냐고도 해봤지만 아버님께서는 혼자 다 잘할 수 있다고 거절하실 뿐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중간중간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서울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긴 했지만 오래 머무르신 법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주무시고는 댁으로 바로 돌아가시곤 했죠.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런 아버님이 걱정이 됐지만 본인의 뜻이 워낙 확고하셔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생활을 하시던 아버님께서 3년 전 저희에게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신 거죠. 우리 부부가 결혼 25년이 넘도록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님의 모습이었죠.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일단 자초지종을 여쭤봤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결혼하고 싶다 하신 분은 교회에서 만난 박 여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서로 혼자 된 처지라 위로해주면서 1년 정도 연애를 해왔는데 이제는 여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박 여사님과 만나며 인생을 다시 보게 되셨대요. 남편도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분이라니 박 여사님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68세의 박 여사님은 아주 우아하고 점잖으셨고 저희 부부에게도 존댓말을 하실 정도로 교양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1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조금 걸렸지만 아버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말리고 싶지 않더군요. 아버님이 행복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지지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두 분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런데 박 여사님은 마땅히 초대할 사람도 없고 나이 들어서 결혼식을 크게 치르고 싶지도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좋은 곳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식을 대신하고 무사히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결혼 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종종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면 혼자 계실 때가 많더군요. 박 여사님이 바쁜 분이라 외출이 잦다고 하셨죠. 좀 속상하긴 했지만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고 자유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쨌거나 시아버지는 결혼 후 웃음도 많아지셨고 행복해 보였으니 괜히 자식이라고 두 분의 생활에 왈가왈부할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랜만에 동창 모임을 위해 친구네 동네를 갔던 날 정말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 지역이 아버님 댁과도 멀지 않은 곳이라 모임 후 아버님 댁에도 들를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길거리에서 박 여사님이 다른 영감님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제가 얼어붙어 있으니 친구가 왜 그러냐고 하는데 그 말에 설명할 겨를도 없이 두 사람의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두 사람은 익숙한 듯 어느 오래된 카페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러더니 창가 자리에 앉아 서로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다정한 스킨십을 하는데 진짜 헛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저를 따라온 친구가 대체 왜 그러냐고 묻기에 저 사람 우리 아버님이랑 결혼한 여사님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바로 핸드폰으로 두 사람의 스킨십 장면을 찍더군요. 이런 건 일단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면서요. 1시간쯤 지나서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고 저는 그 카페로 돌아가서 사장님에게 조금 전 그분들 자주 오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네, 자주 오세요. 근처 사시는 부부신데 금술이 아주 좋으세요. 하더군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박 여사와 누구인지 모르는 할아버지가 부부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아버님께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또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진 않을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다음 가족 모임에 박 여사님을 몰래 불러내서 대놓고 물었습니다. 만나는 영감님 있으시죠? 그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요? 어머, 태연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만나는 영감님이라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리고 박 여사에게 친구가 찍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도 당황을 했는지 잠시 눈이 떨리더니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그 사람은 태연이 할아버지랑 결혼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인데 헤어지자고 했더니 죽겠다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만나준 거야. 정말로 죽으면 어떡해.
앞으로는 절대 안 만날게. 이제 만날 일도 없어. 어? 태연 엄마,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해줘. 응?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버님이 상처받지 않으시게 제 선에서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죠. 그리고 박 여사에게 바로 정리하라며 다시는 그 남자와 만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박 여사 역시 걱정 말라며 고맙다고 했고요. 하지만 전 박 여사를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고 은근슬쩍 아버님 댁과 친구 동네를 다니며 감시하곤 했죠. 그런데 그 이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즈음 집 근처 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래 교실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가입했더라고요.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자들이 있는 모임이라서 매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활기가 돈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점점 저에게 접근하는 것 같더군요. 처음엔 생각나서 한 잔 더 샀다면서 사람들 몰래 저한테만 커피를 한 잔 선물했습니다. 거기까지야 그냥 호의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난다면서 메시지를 보내더군요.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 간단히 답장을 보냈더니 이후로도 종종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불편해지더군요. 이후로는 일부러 답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시를 해도 계속 메시지가 오길래 노래 교실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낯익은 목소리에 누군가 아는 척을 하더군요. 여기서 다 만나네요?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이 주변에서 나를 기다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짧게 대꾸해버리고는 거의 뛰는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죠. 그런데 며칠 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집 앞에 그 남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서성거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순간 공포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더는 안 되겠다 생각한 저는 재빨리 집으로 올라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남자가 계속 절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요.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듯 웃던 남편은 그날 저녁 제 메시지를 보여주자 뭐하는 놈이냐며 화를 내더군요. 이후로는 제가 외출할 때 종종 남편이 제 뒤에서 절 따라다녔습니다. 그 남자를 잡으려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착각이었나 하고 웃어넘겼죠. 그런데 얼마 후 남편과 쇼핑을 가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너 뭐하는 놈이야? 하며 소리치는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봤더니 남편이 그 남자의 멱살을 붙잡고 있더군요. 남편이 하는 말이 며칠 전부터 이 남자가 갓길에 세워둔 자동차에서 우리 집 쪽을 지켜보고 있더니 지금은 차에서 나와 제 쪽으로 다가오는 걸 붙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남자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크게 당황하면서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시키는 대로 했다니 누가 뭘 시켜? 박옥형 씨가 이 여자분이랑 다정하게 있는 사진을 찍어 오라고 사주했어요. 진짜로 꼬시면 더 많이 준다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박 여사가 저를 불륜녀로 만들어 협박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어리둥절해 있는 남편에게 박 여사의 불륜과 제가 경고한 것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고 그 남자에게 경찰서에 가기 싫으면 당장 우리랑 같이 아버님 댁으로 가서 모든 걸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저희와 아버님 댁으로 갔죠. 집에 있던 박 여사는 그 남자의 등장에 얼굴이 새하얘졌고 아버님은 갑작스러운 저희의 등장에 어리둥절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박 여사를 쏘아보며 제 이야기를 전했고 남자도 박 여사가 본인한테 무슨 일을 시켰는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은 듣는 내내 어이없는 표정이셨죠. 모든 사실이 드러난 박 여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릎을 꿇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본 영감님은 그 동네에서 부부로 알고 있을 정도로 오래 만난 박 여사의 애인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살림을 합치고 싶은데
두 사람 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 여사가 왕년의 꽃뱀 경력을 살려 대상을 물색했고 큰 집에 혼자 살고 나이 많은 아버님이 그 타겟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박 여사는 교회를 다니며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쌓고 아버님과도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정성을 들인 끝에 아버님과 혼인신고까지 한 것이죠. 아버님 나이가 박 여사보다 10살이나 많으시니까 두 집 살림하면서 몇 년만 연극하면 본인들이 재산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네요.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시길 기다렸단 말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은 꺼이꺼이 울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셨고 박 여사는 싹싹 빌었지만 결국 남편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버님께서는 바로 이혼을 하겠다 하셨죠. 결국 박 여사는 돈을 뜯어내기는커녕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들은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더군요. 10살이나 많은 노인네 지금까지 비위 맞추고 살아준 값을 달라면서 말이죠. 심지어 그 사이에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전부 박 여사 말에 넘어가서 아버님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한 걸로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아버님은 그냥 교회를 안 가면 된다고 하셨지만 전 이대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진짜가 무언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아버님이 다니시던 교회로 갔습니다. 낯짝도 두껍게 여전히 신실한 교인인 척 연기를 하고 있던 박 여사는 저희를 보고는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호통을 치더군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전단지를 교회 내부에 뿌려버렸습니다. 박옥형의 민낯이라고 적혀있는 전단지에는 박 여사가 아버님께 저지른 만행과 제가 가지고 있던 불륜사진 그리고 사람을 사주해 저를 불륜녀로 만들려고 한 모든 정황이 써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님의 이혼 판결문도 말이죠. 박 여사는 어떻게든 전단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와 남편이 뿌리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 전단지를 본 교회 사람들은 이내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워낙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서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했다고 들었거든요. 전단지를 막지 못한 박 여사는 야! 하며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어찌나 힘이 좋은지 머리가 한 움큼 빠지는 느낌이었지만 박 여사의 실체가 이렇게 또 한 번 드러나는 것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다정하고 금슬 좋은 부부 행세를 하던 그 동네에서도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해줄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가 워낙 마당발이라 동네에 아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친구는 제가 부탁한 대로 동네 사람들에게 금슬 좋은 박 여사 커플의 실체에 대해 말하고 다녔다 합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동네라 금방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그 효과를 증명하듯이 박 여사한테 분노에 사무친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사실 박 여사에게 전화가 오기 전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그 동네에 같이 살고 있던 그 영감님의 아들 부부까지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네요. 자식들이 난리를 치니 그 영감님이 발을 빼려고 했는지 자기도 두 집 살림하는 그런 여자인 줄 몰랐다면서 박 여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박 여사한테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됐어요. 친구로 지내던 교회 사람들도 오랜 남자친구도 다 떠나가 버린 거죠. 조금이나마 아버님에 대한 복수를 했다 생각하니 기분이 좋더군요.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박 여사에게 참 안 되셨네요. 그러길래 왜 그 나이 되도록 꽃뱀짓을 하고 다녔어요? 다 그 업보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저희는 아버님을 다시 모셔왔네요. 30여 년 만에 만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버님이 기운이 많이 빠지셨거든요.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외식하고 드라이브도 하면서 아버님 회복을 돕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신 듯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니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사기라는 건
정말 천벌을 받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범죄는 나쁘지만 말이죠. 이제 사랑하는 아버님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딸처럼 옆에서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실 수 있도록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